안녕하세요. 단독자TV의 단독자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드디어 제가 예전부터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행에는 옮기지 못하고 있다가 어, 마음을 굳게 먹고 반드시 올려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네, 집중해서 이제 노력을 한 결과 그 레비스트로스 인류학자이자 사회학자 그리고 구조주의자인 이 레비스트로스를 드디어 올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레비스트로스라는 이름이 되게 낯설고 그리고 뭐라 그럴까 살면서 한번 들어볼까 말까 한 이름인 거는 맞아요.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레비스트로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른 철학자들도 물론 마찬가지겠지만 꼭 한번 알고 가면은 정말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되게 존경하는 학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레비스트로스를 제가 1부와 2부를 나눠서 설명을 할 건데 먼저 1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레비스트로스를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 그 현대 프랑스 사상 한가운데 이제 인류학을 위치시킨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어린 시절부터 이 서양 문명에 의해서 그 비합리라고 불려오던 것들 있죠. 예, 뭐 감정이라든가 뭐 구시대의 문화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면서 그리고 이렇게 무질서 속에 숨겨져 있는 질서를 찾아내고자 그 어린 시절부터 노력을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신화학이라는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독자적인 학문을 형성하는 데 큰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레비를 또 강의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오리엔탈리즘이라고 들어보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 서양 중심주의 그러니까 서양이 이제 동양이나 이런 다른 이제 나라들을 바라볼 때 되게 막 미개하다라고 생각하고 뭐 발전이 덜 되고 약간 우리보다 덜 떨어진다, 열등하다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의식을 그 오리엔탈리즘이라고 하는데 이 오리엔탈리즘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보고자 하는 의도에서 또 이렇게 레비스트로스를 준비하게 된 것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핵심적인 주장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그 레비스트로스 같은 경우에는 그 인간 사회의 중심에는 그 시대를 막론하고 야생의 사고가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면은 현대 문명인들은 이러한 야생의 사고라는 게 있죠. 야생의 사고를 낡은 것, 그리고 고대의 잔재 등으로 경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 그리고 사실상 이제 원시적이라고 우리가 치부하는 이러한 문화들 있죠. 서양에 의해서. 이러한 문화와 현대 문화의 이제 사고방식은 근데 별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레비스트로스 입장에서. 네, 근데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름을 안 쓰고 시작을 했네요. 보니까. 네, 이렇게 이름을 쓰겠습니다. 클로드 레비스트로스라는 학자이고,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야생의 사고를 되게 낡은 것으로 사람들이 치부하지만 원시적이라고 불리는 이러한 야생의 사고와 우리 현대인의 사고에는 큰 차이가 없다라는 것. 그리고 여전히 과학 만능주의적인 사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점을 인정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라는 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제 생애를 먼저 살펴볼게요. 레비스트로스. 생애를 빼먹을 수가 없겠죠. 당연히. 1908년에 이제 출생을 합니다. 벨기에 분이에요, 벨기에. 벨기에 이제 브뤼셀에서 출생을 하는데 그 어린 시절에 이제 파리로 이민을 가요, 이민. 파리로 이민을 가서 16구에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는 그 초상화 전문 화가셨어요. 초상화 화가. 그리고 또 증조할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작곡가였습니다. 작곡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레비스트로스는 가정 환경이나 이런 집안을 봤을 때 되게 이러한 뭔가 예술적인 이러한 느낌이 나는 이러한 가문에서 자랐다고 볼 수가 있어요. 집안 식구들이 약간 그런 경향이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1914년에 이제 세계대전이 발발을 하죠. 네,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아버지가 징집이 됩니다. 징집. 네, 아버지가 이렇게 징집이 돼가지고 결국에는 어머니하고 누나하고 외할아버지 집으로 옮깁니다. 외조부 집으로 옮겨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법학과 철학을 전공하는데
이 철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이제 레비스트로스가 그 1935년까지 이제 그 중고등학생을 상대로 철학을 가르칩니다. 근데 이제 1935년까지 가르쳤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1935년 이후부터 이제 일어나는 일들이 그가 이제 학자로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영향을 미쳤겠죠, 당연히. 그러면 이제 1935년 이후부터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1935년에 이제 브라질로 갑니다. 브라질의 이제 상파울루 대학에서 그 사회학과 교수를 합니다. 사회학 교수를 하면서 1년 동안 학생을 가르쳐요. 1년 동안. 그러다가 이제 아내와 함께 이 브라질 지역에서 그 보로로족, 그 브라질에 있는 종족 이름입니다. 원시족, 원시민족의 이름이에요. 보로로족, 그리고 카두베오족도 이것도 이름이에요. 이런 원주민들을 이제 처음 만나게 됩니다. 브라질 이 열대우림에서. 그러면서 이제 이들을 이제 참여 관찰하기 시작해요. 레비스트로스가. 그리고 이제 이 당시의 경험을 이제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은 신세계를 보는 것 같았다고 얘기를 해요. 이런 원주민들과의 만남, 레비스트로스가. 거의 뭐 어떻게 보면 최초의 만남이죠. 그동안은 뭐 이렇게 문명화된 사회에서 뭐 학업을 마치고 이렇게 연구를 하고 있었으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1938년에 그 이제 남비콰라족이라는 또 종족이 있어요. 남비콰라족. 이 족에 대해서는 인터넷에 잘 나와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혹시라도 뭐 궁금하신 분들 있으시면은 제가 뭐 여기에서 대해서 뭐 이제 부족에 대한 뭐 역사 이런 거 다 설명해 드릴 수는 없으니까 한번 검색해 보시면은 혹시 나올지도 모르니까 한번 궁금하시면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별적으로. 그래서 이제 남비카라족이랑 함께 지내면서 참여 관찰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경험들 있죠. 보로로족과 카두베오족과 남비카라족을 이렇게 참여 관찰하면서 겪고 배웠던 것들을 통해서 이제 레비스트로스는 문화 인류학 쪽으로 나가겠다고 마음을 먹습니다. 철학을 멈추고. 근데 또 아이러니하게 나중 가서 철학을 멈춘다는 표현을 지금 제가 쓰지만 사실상 철학에 또 기여를 하게 돼요. 이러한 문화인류학적인 부분을 통해서 레비스트로스가. 어쨌든 지금 이 시기에는 일단은 이제 문화인류학에 이제 내가 충실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이제 미국으로 망명을 해요. 도망을 가야겠죠. 독일인들이 이제 뭐 유대인 잡아들이고 이제 살기 힘들게 하니까 이제 레비스트로스 같은 경우도 나치를 피해서 이제 미국으로 망명을 합니다. 미국으로. 근데 이 미국으로 망명을 했을 때 이제 여기서 박사학위 논문을 써요. 박사 논문. 이 박사 논문을 쓰게 되는데 이 박사 논문이자 첫 번째 책이 있어요. 첫 번째 책. 같은 거예요, 사실상. 이제 친족의 기본 구조라는 책을 씁니다. 이 책이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책으로 인해서 이 레비스트로스가 인류학자들 사이에서 스타가 됩니다. 되게 유명해져요. 그러니까 이 책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는 제가 간단하게 이제 바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그것보다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게 이제 뉴욕에 지금 머물고 있죠. 미국 뉴욕에 머물면서 그 프라하파의 언어학에 관심 있는 분들은 좀 아실 텐데 로만 야콥슨이라는 이 학자를 만나요, 미국에서.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인생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레비스트로스한테. 이제 이 사람을 만남으로써 레비가 구조 언어학적인 요소들이 있죠. 이거를 인류학에 스며들게 만듭니다. 한마디로 구조 언어학이 있잖아요. 이거를 이제 인류학에 플러스를 시키는 거예요. 융합을 시켜서 결국 뭐를 만드냐면은 구조 인류학이라는 것을. 구조 인류학. 네, 이 구조 인류학이라고 어떻게 보면은 독창적으로 부를 수 있는 이러한 학문을 발전시키게 됩니다. 네, 이제 그러면 이 친족의 기본 구조라는 책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썼은 책이니까 뭐 어떤 내용이 들어있을지도 궁금하실 수가 있는데 그 이 친족에 대한 이해 있죠. 이 친족의 기본 구조라는 이 책에 드러나는데 중요한 부분이 이제 증여라는 것과 관련된 겁니다. 증여라는 게 뭔가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이제 뭐 후대 사람들한테 이제 물려주다라는 느낌이 있죠. 근데 이 증여 같은 거에는 이제
호예성의 원칙이 있다라는 겁니다. 호예성. 상호 혜택이 돌아가는 호예성의 원칙. 근데 친족 간에는 한마디로 주어야 할 의무가 있고 받아야 할 의무, 대갚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 3대 의무가 있다라고 해요. 3대 의무. 예. 레비스트로스가 봤을 때 이 친족들 사이에 이제 3대 의무가 있는 거예요. 원시 친족들. 근데 그래서 이제 서로 다른 집단이 이제 결혼으로 연맹을 형성하는데, 결혼이 이제 연맹을 형성하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수단인 거예요. 원시 사회는. 근데 이때 이제 가장 중요시되는 게 이 친족구조라는 이 책에서 여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당시에 이제 여자가 이 결혼과 연맹을 맺을 때 가장 중요하다. 왜냐? 이 여자가 왜 중요시한가? 왜 이 여자가 중요한가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여자가 중요한 이유는, 그러니까 한 사회가 있죠. 한 사회라는 건 한 부족으로 보셔도 돼요. 이 한 사회에서 생물학적인 연속성 있죠. 연속성. 이 생물학적인 연속성이 바로 이 여성에 의해서 유지된다라고 본 겁니다. 네. 그래서 이 호예성의 체계가 여성 중심으로밖에 흐를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근데 중요한 부분은 단순히 이러한 뭐 호예성이고 뭐 여성이 중요하고 이러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레비스트로스가 이 친족 체계 있죠. 지금까지 이제 친족 체계에 대해서 설명을 한 거죠. 자신의 첫 책에서 이 친족 체계와 언어가 되게 유사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언어. 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른 것보다도. 왜 유사하냐? 그러니까 둘 다 개체, 집단이 있으면은 의사소통을 한다라는 거예요. 의사소통. 그러니까 친족 체계도 언어도 개체와 집단 간의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해준다라는 점에서, 그래서 둘이 유사하다라고 본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마디로 이제 친족 체계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것처럼 그 서로에 대해서 교환 방식으로 이제 결혼이 나타나고, 이는 결혼을 통해서 개체가 집단과 의사소통하는 이러한 것을 이룬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언어도 마찬가지다. 언어는 어떤 식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뭐 영어의 자음이라고도 할 수 있고 음소라고도 할 수 있는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칩시다. 이런 것들 전부 다 영어에 있어서 음소죠. 네. 이러한 것들은 예를 들어서 이제 뭐 ing와 함께 할 때랑 또 ig랑 함께 할 때랑 다 뜻이 달라지잖아요. 그죠? 뭐 예를 들어서 p 같은 경우에 in이랑 함께 하면은 pin이라는 의미를 형성을 하고, p가 ig랑 함께 하면은 pig라는 돼지라는 의미를 형성하죠. 그쵸? 이처럼 이 개별자, 즉 개체를 이런 음소라고 본 겁니다. 언어의 음소. 이러한 p와 같은 언어의 음소는 결국 이렇게 in이나 ig와 같은 이러한 맥락이라고 본 거예요. 이러한 환경 안에서 이러한 집단인 거죠. 한마디로 ing와 ig는 집단인 거예요. 그러니까 p 같은 개체가 ig나 in 같은 집단에서 이렇게 기능할 때 각각 의미가 전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친족 체계도 내가 어떠한 여자를 뭐 다른 부족에 보냈을 때 그때랑, 아니면은 뭐 다른 부족에서 여자를 받아들였을 때랑 또 집단을 형성하는 그 기능이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 집단의 스타일이 섞이면서. 이게 바로 언어와 친족 체계가 유사성을 보인다라고 레비스트로스가 설명을 하는 부분이에요. 이러한 것들이 이제 신족의 기본 구조라는 책에서 나타나 있는 겁니다.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또 주목해야 할 부분, 레비스트로스를 또 고평가할 수밖에 없는 부분은 이 근친상간의 금지, 이 근친상간 금지 규칙이라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하는 부분인데, 뭐냐면은 모든 사회에는 이러한 근친상간을 금지하는 규칙이 있다라는 거예요. 레비스트로스 입장에서. 왜 그러냐면은 이거는 조계혼이 있다라는 거죠. 조계혼으로 인해서 자연 상태에서 문화 상태로 이행을 한다라고 본 겁니다. 이행. 그러니까 나의 부족과 다른 부족 사람과 결혼을 함으로써, 상호 호혜적인 결혼을 함으로써 결국 자연 상태, 그러니까 좀 덜 문명적인 상태에서 좀 더 문화적인 상태로 나아간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근친상간을 금지하는 요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레비스트로스가 봤을 때. 즉 이방인들과 동맹을 형성하면서
그러니까 A라는 문화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문화가 B라는 문화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문화와 융합되는 거죠. 한마디로 섞여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구조를 낳는 거예요. 구조를 낳는다. 예, 새로운 구조를 낳겠죠. 예,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결국 사회를 폭넓게 만들고 이것이 바로 문화로 넘어가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친상간의 금지가 일어난다라고 그 레비스트로스는 자신의 책에서 말을 하는 겁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이제 레비스트로스를 하여금 되게 높게 평가하는 요인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토테미즘입니다. 다음은 토테미즘은 우리가 또 뭐 국사 시간이라든가 이럴 때 많이 들어봤죠. 뭐 신석기 시대 때 뭐 애니미즘, 토테미즘, 샤머니즘 해가지고 그런 토테미즘 맞긴 맞는데 레비스트로스가 하고자 하는 말은 이거예요. 토테미즘이 그동안 이 서구 시각 있죠. 서구적인 시각을 통해서 그 문명과 미개를 구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테미즘이라는 것은 서구적인 시각을 문명과 미개를 구분하도록 그러니까 작용해 왔다라는 거죠. 차이점으로. 그러니까 토테미즘이 있으면은 미개한 거고 토테미즘이 없으면 합리적이고 문명적인 거라는 이러한 기준점으로 서구 사람들이 봐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론으로서 토테미즘이 있겠죠. 그거는 서양인들의 이제 편협한 시각이라는 거죠. 레비스트로스는. 그러니까 자연과 인간을 분리해서 보려고 했다는 거. 인간, 자연 이거를 분리해서 보려고 했다라는 게 바로 이런 서구적인 시각의 특징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러한 문명인들의 좁은 생각이 반영된 것이다 라고 본 거예요. 즉 토테미즘을 바라볼 때 동물 숭배를 되게 야만적으로 치부를 하는 거죠. 예. 그러면서 마치 자기 자신들은 이러한 동물 숭배 같은 비합리성으로부터 되게 나는 좀 거리가 멀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자신들이 조금 특별하다라는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토테미즘을 그 수단으로 전락시켰다. 이 표현이 중요하겠네요. 수단으로 전락시켜버렸다라고 본 겁니다. 예. 문명사회가 토테미즘을 수단으로 전락시킨 거예요. 예. 원시 사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열등하다라는 이러한 생각을 통해서 레비스트로스는 이러한 점을 비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다양한 종들은 그 종들이 지니고 있는 차이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새가 가지고 있는 차이점, 뭐 강아지가 가지고 있는 차이점들이 다 있죠. 예, 다른 동물에 비해서. 근데 유사하게 어떤 부족이 다른 부족들과는 다른 어떤 특수성을 드러내는 그러니까 언어적인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레비스트로스는. 그러니까 토테미즘이라는 게 미개함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상징성을 지니고 있다라는 거예요. 상징성. 그러니까 언어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언어와 유사하다라는 거예요. 왜냐?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특수성을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특수성. 그 민족, 부족. 그 부족의 특수성을 보여주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토테미즘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좀 더 자세하게 예를 들면 뭐 이제 밤에 활동하는 부족이 있다라고 칩시다. 낮에는 자고. 근데 이 부족들은 오소리를 숭배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가정입니다. 예, 만약에 오소리 같은 것들은 뭐죠? 야행성이죠. 이런 오소리 같은 동물들을 통해서 그 부족이 우리가 이 부족은 오소리를 숭배하는 것을 봤을 때 야행성을 가지고 있는 부족이구나라는 이러한 부족적인 상징성을 암시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토테미즘을 통해서. 그렇지만 이제 사람들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생각을 안 하고 원주민이 머리가 빠가라서 머리가 빡대가리라서 비이성적이어서 동물을 숭배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즉 한마디로 부족이라는 그 구조가 있으면 그 구조의 상징 역할을 한다. 그게 바로 우리가 토테미즘이라고 부르는 것이며 이것이 바로 보통 우리는 언어를 통해서 상징을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동물을 통해서 상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뭘로 상징하냐의 차이인 거예요. 예. 결국 언어로 드러내는 것이다. 동물로 드러내는 것이다의 차이인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영상 초반부에 말씀드렸던 제가 얘기가 있죠. 예, 레비스트로스의 생각. 인간은 미개한 사회든 현대 사회든지 시대 장소를 불문하고 동등한 사유 능력을 지녔다라고 얘기를 해드렸죠. 예, 영상 시작하기 전에. 예,
이런 부분 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유 능력은 동등하다. 단순히 뭐가 다른 거냐 그러면 시대가 흐르면서 우리 정신이 있죠. 정신. 우리의 이러한 정신에 작용하는 물질이 바뀐 거라는 거예요. 물질의 종류. 네. 그러니까 옛날 같은 경우는 뭐 돌이나 석기, 뭐 금덩어리 같은 걸로 만든 어떠한 뭐 장신구라든가 이러한 뭐 무기 같은 것들이 우리의 정신에 작용했더란 거라면 현대는 뭐 돌이나 석기가 아니라 뭐 디지털이나 아니면은 이런 IT 같은 이러한 물질들이 우리 정신에 작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용하는 정신에 그 물질이 다른 거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능의 차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레비스트로스 이전의 인류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면은 뭐 유명한 인류학자가 뭐 말리노브스키 같은 학자가 있어요. 그리고 또 브릴이라는 학자도 있는데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이제 오리엔탈리즘적인 사고를 갖고 있었어요. 서구 중심적인 사고를. 근데 이제 레비스트로스는 그게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레비스트로스의 또 다른 저서를 살펴볼 건데 야생의 사고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은 좀 많이 아시는 분들은 좀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그나마 좀 더 대중화된 책인데 이거를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뭘 다루냐면은 원시적인 정신을 다뤄요. 원시적인 정신. 네, 이 원시적인 정신이 뭐냐면은 이러한 원시적인 정신이 결코 원시적이지 않다. 좀 역설적이죠. 원시적인 정신이라면서 이게 원시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합니다. 이 야생의 사고라는 책에서. 그러니까 자, 핵심 주제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뭐 일일이 쓰진 않을게요. 너무 길어서. 그냥 말로 하겠습니다. 뭐 A라는 부족이 동물을 구분하기 위해서 사용한 용어의 수. 뭐 이런 거라든가. 아니면 뭐 어떤 부족이 언어와 단어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뭐 또 어떤 부족이 사용하는 별의 이름들, 별의 이름을 구분 지은 것들, 뭐 이런 것들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 야생의 사고라는 책에. 이 책에서 레비가 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면은 원시인들이 이제 자신의 어떠한 상징 체계를 세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신들이 이제 상징 체계가 있겠죠. 자신들의 그 부족들이 가지고 있는 이 상징 체계를 세우기 위해서 그들이 이제 지각하는 그 요소들 있죠. 요소인데 경험적인 요소예요. 경험을 통해서 그들이 이제 상징 체계로서 지각하는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이제 다루는가를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이것도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이 예를 들으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수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포니 인디언이라고 있다고 칩시다. 포니 인디언 부족의 이제 뭐 종류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자세하게는 모르겠지만 이런 포니 인디언이 있다라고 하면 이 포니 인디언들은 의식 있죠. 의식. 우리 뭐 무의식 같은 거 말고 재래의식 같은 거 있잖아요. 예, 뭐 재래의식 같은 것들을 할 때 그 오두막을 세운다고 해요. 오두막. 이 오두막을 세우는데 이 오두막의 기둥 있죠. 기둥을 아주 세심하고 체계적으로 분류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체계적으로 분류를 하는지 간단하게 써드리면 남서쪽은 포퓰러 나무로 세워요. 그리고 흰색을 바릅니다. 그리고 남동 쪽은 단풍나무를 세우는 거예요. 단풍나무를 세워서 여기는 빨간색을 발라요. 뭐 이거는 뭐 천연 염료 같은 거겠죠. 뭐 자연에서 나는 염료 같은 것들 그런 것들로 이렇게 색을 칠하는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뭐 등등 바르는데 이러한 것들이 뭘 상징하냐면은 기둥의 위치라던가 기둥의 어떤 색깔 같은 것들이 전부 분류되어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예, 이런 원시 부족들 간에. 예. 특히나 이러한 포니 인디언 같은 경우에 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분류를 한다라는 거죠. 체계적으로. 이러한 분류 체계들이 결국 한마디로 상호 연결성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상호 연결성. 그러니까 인터커넥터비티를 보여주고 그리고 확장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확장 가능성.
어떤 확장 가능성이냐? 이러한 분류 체계가 있음으로써 부족들이 서로 그 단결성과 통일성을 유지하겠죠. 우리도 그런 분류 체계가 있는데, 너는 나랑 같은 부족이구나. 이런 식으로 서로 이제 피하 식별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쵸? 너 뭐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남동 쪽에 나무는 무슨 나무를 세워? 단풍나무. 맞아. 너 우리 부족이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밖으로 점점 확장시킨다라는 거죠. 자신들의 이러한 어떤 문화체계 같은 것들을. 이러한 기능을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결국 야생의 사고라는 거는 야생에서 이루어지지만 결코 야생적이지 않은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그러니까 현대의 사고와 별반 다를 게 없는 문명의 기초이자 뿌리라고 본 겁니다. 문명의 기초이자 뿌리인 거예요. 네, 레비스트로스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제 뭔가 감각적이고 구체적이죠. 네, 이 야생의 사고의 특징을 설명하는 겁니다, 지금. 네, 야생의 사고가 어떤 특징을 지니고 있는가? 되게 감각적이에요. 되게 지각적이고 구체적이고, 그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야생의 사고든 현대의 사고든 차이점은 그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의 차이인 거지, 뭐가 대단하고 뭐가 안 좋고 이런 차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레비스트로스는 항상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네, 인류학의 연구를 하면서. 네, 아주 필요한, 아주 중용적인 이러한 사고방식이죠. 그죠? 다음으로 이제 레비가 말하는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중요한 게 뭐냐면은 게임과 의식의 차이입니다. 게임과 의식의 차이. 뭐가 다를까? 딱 얼핏 딱 이것만 봤을 때는 감이 안 오실 거예요. 근데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레비스트로스는. 둘이 정반대라는 거예요. 정반대. 어떤 식으로 정반대냐면 게임은 현대사회를 특징 짓습니다. 의식은 당연히 뭐겠어요? 그죠? 전통사회나 부족사회를 특징 짓겠죠. 그쵸? 근데 게임의 특징은 뭐냐면은 승자나 패자가 생기도록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승패를 가르는 게 목적인 거고, 의식은 뭐가 목적이냐면은 한마디로 통합하는 게 목적인 거예요. 단결. 이거 상당히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재밌는 예를. 레비스트로스가 그 뭐 뉴기니에, 저도 처음 들어보는데,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이제 뉴기니에 이제 가후쿠 가마족, 예, 신기하죠, 이름이. 가후쿠 가마족을 이제 관찰을 했을 때, 이제 이 학자들이 와가지고, 다른 학자들이 와가지고, 축구를 알려줬대요, 이 부족한테. 근데 이제, 축구를 어떤 식으로 알려줬냐면은, 진짜 그,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 서양 축구 보시는 분들 있으실지도 모르니까 하는 말인데, 진짜 말 그대로 그 EPL식으로 축구를 알려준 거예요, 진짜. 예. 그대로, 규칙 그대로, 뭐 하면은 코너킥이고, 뭐 하는 페널티킥이고, 이걸 다 알려준 거야. 근데, 이 원주민들이 어떻게 행동을 했냐면은, 나중에 자기들 나름대로의 이 규칙을 변형한 거예요. 이 게임의 이러한 승패를 가르는 이러한 규칙 있죠. 뭐 연장전 가고 뭐 승부차기 해야 된다. 점수가 계속 동점이면 이런 것들을 다 깨부시고 자신들만의 스타일로 경기를 바꾼 거예요. 이 축구라는 거를. 그래서 어떻게 바꿨냐? 이게 승패가 나야 되잖아요. 원래 축구는 게임의 형식이니까. 근데 이 가우쿠가마족은 어떻게 했냐면은 지는 팀이 이기는 팀, 이 이기는 팀하고 동점이 돼야 되는 거예요. 동점. 그러니까 동점이 될 때까지 경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고 있는데 동점이 되지 않으면 한마디로 말해서 밤을 새고라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의미하냐면은 이게 한마디로 의식적인 측면으로 변화된 거예요. 변화. 게임이라는 게 승패를 가리지 않고. 그러니까 의식과 같은 기능을 부여한 거죠. 축구에다가. 그죠? 예. 이런 것을 봤을 때 이제 레비스트로스는 느끼는 거예요. 원시 문화 같은 경우는 주로 어떤 질서나 통합의 기반이 되는 이러한 분류를 주로 한다. 이러한 것을 중요시한다. 그에 비해 서구 사회 같은 경우에는 대립하거나 뭔가 순위를 결정짓는 이러한 배타적인 기능을 주로 한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네, 이거를 보면서 참 재밌죠. 이거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레비스트로스를 공부하면서 이게 정말로 되게 흥미로웠어요. 진짜 그렇구나. 예. 현대 사회는 서로 밟고 경쟁하고 올라서기만 바쁘지 이런 결합이나 통합적인 의식에 관한 부분은 상당히 부족하잖아요. 그쵸? 우리 사회를 돌아봤을 때도. 그쵸? 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이제 일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설명이 잘 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 최대한, 예, 이해하기 쉽게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다음에 2부로 찾아뵐 건데, 이 2부에서 뭘 다룰지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미학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조금 이제 주목해서 좀 더 집중해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레비스트로스가 말하는 이 미학과 예술에 대해서 다루고, 그리고 가면, 우리가 얼굴에 쓰는 가면에 대해서도 다루고, 그 다음에 레비스트로스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신화 있죠, 신화. 신화에 대해서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2부에서 네,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